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지역의 주요 지수는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에너지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02% 하락한 21,808.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오른 2,444.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른 6,283.0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상품 수지 적자가 전달 대비 1.78% 증가한 65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둘 다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수출은 전달 대비 1.3%, 수입은 0.3% 감소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는 11개월째 확장세를 지속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8월 기업 활동지수가 전월에 16.8에서 17.0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30개 원유 정제시설이 들어선 멕시코만 연안 유전지대를 덮치면서 정제시설 다수가 폐쇄되자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2.7% 떨어진 배럴당 46달러 5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에너지주가 오늘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2% 내렸고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5%, 0.28%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릴까요?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빌려서 5거래일 만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2370선은 지지가 됐는데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었군요. 3거래일 연속 올라서 652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IT와 은행 등 그간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좀 약세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대형 은행 주식의 매수를 줄곧 외쳐왔던 내부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부지점장님? 네네네. 이게 그 내부자의 입장과
객관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민주당 정권 때에서는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금융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규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제냐? 상업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상품을 만들어서 막 파는, 고객들에게 팔고 상품을 만들고 채권을 막 발행하고 채무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규제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도드-프랭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2008년도 리만 사태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과도한 채무를 금융권에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CDO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금융상품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본이 되는 상품이 하나였다면 그거를 통해서 파생되는 상품 또 거기에 또 파생되는 상품에서 한 개를 가지고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모태가 되어지는 부동산 모기지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자 바로 리만 사태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의 경제 붕괴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규제를 했죠. 그게 바로 도드-프랭크법이고, 그리고 이번 잭슨 미팅에서도 옐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이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규제를 풀어갖고 대부분 큰 사고가 났죠. 29년도 대공황도 사실 규제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드-프랭크법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어떤 규제하고 법적 장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법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여기저기 써야 여기저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규제들을 풀기를 바라는 건 상업은행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금융주들이 좋았던 이유는 그런 규제들을 풀게 되니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고, 월가의 의견이었고, 은행 내부 자료를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근데 도드-프랭크법 지금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미국의 한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스티븐 배넌이 나가게 경질이 되고 나서 했던 얘기죠. 실제 문제는 그런 참모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트럼프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화당이나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도 미국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하는 것들,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데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자사주 팔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자사주를 재매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정도까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희들이 이거를 사라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파는, 그러니까 썩은 물량을 남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한국에 비해서 훨씬 미국은 금융권이 비도덕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 모습 포착이 되는데요. 이번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그런 전망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주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 자사주 이때 현금화시키자 하는 의도로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려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 팔고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대주주들이 주식을 살 때는 대체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파는 것은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파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면서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부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정도 수준의 의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얘기지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말로 실제로 향후에 미국 금융주들이 잘 못 오른다면 한국 금융주들도 최근에 은행주들이 작년 올해 사실 대표 은행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부터는 과거만큼 좋은 랠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낮추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은행들이 주춤하는 것도 그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가 사실상 불발이 됐습니다. 일본의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인 메모리 반도체죠. 도시바 메모리를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포함된 신밀연합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 하이닉스로서는 중요한 또 협상 하나를 잃게 되는 건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영향과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 웨스턴 디지털이 아주 영리하게 잘했어요. 이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서 주저주저하던 도시바가 바보가 된 꼴인데 이제 도시바는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6개월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뒤로 처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과 뭐 한국의 그 기술 격차가 한 3.7년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인데 되게 많이 가까운 것 같지만 그 3.7년은 뭐 굉장히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정말 몇 년의 세월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시바는 매각 협상이 지연되면서 추가 투자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반도체 업체들끼리의 알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은 도시바의 일종의 지주잖아요. 대주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은 거죠. 그 소송이나 이런 걸 걸어서 막았던 것이고 소송이나 이런 것을 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도시바 반도체 도시바가 이것들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룹사 전체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있으니 내년도까지의 날짜가 있으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3, 4분기 정도는 팔아야만 그 돈을 가지고 망할 회사를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웨스턴 디지털이 소송을 걸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하이닉스로 넘어가면 한국한테 다 뺏긴다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을 잘해서 여론 작전을 잘 폈죠.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그 사실 성공적인 과정으로 진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확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장악력, 산업의 장악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만 현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설비 증설 같은 걸 할 때 또 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 등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아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잃은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도시바가 되게 비싸게 받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지 못하자 안 그래도 시간에 쫓겼던 상황에서 웨스턴 디지털에게 그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투자의 사이클이 짧게 그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매각 지원으로 인해서 제대로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음 차수에서 도시바가 과연 지금 그동안에 지켜왔던 지위를 그대로 다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의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특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의 입지가 더 굳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확대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뺏기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번에 도시바 메모리 건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까지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조용히 지나간 지금 어제 환율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장중에는 달러 원 환율이 111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잭슨홀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구분하셔야 될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옐런 의장이라든가 22총재 드라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과 그들이 말하는 걸 해석해내는 기자들과의 입장이 달라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과대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러나 연준은 그동안 흐름에서 자기 패턴대로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똑같이 지키면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연준이나 이런 쪽은 계속 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심박이라든가 자기의 젖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면서 달리는 마라토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박이 높아질 것 같으면 페이스를 약간 낮추고 젖산이 너무 쌓일 것 같으면 또 페이스를 낮추고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페이스를 높이는 이런 어떤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속도가 늦어지면 지친 것 같다.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연준과 기준금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과 시중 언론의 입장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떨어진 거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8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0.4% 빠졌고 달러가 원화에 대한 0.7% 빠졌어요. 원화가 좀 많이 빠진 것은 컨트리 리스크가 감소했다라는 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제일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준점으로는 유로화 대비로 약세인 이 정도 부분을 달러 약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건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9월 달에 자산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산 축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가 훨씬 더 기준적인 거는 맞는데 이번에 시장에 어떤 이 금리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인지 아니면 자산 축소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사실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영향이 없으면 자산 축소의 양을 늘리다가 그래도 괜찮으면 금리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이지만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웨이브를 치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뭐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긴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된다면 투자하기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강세가 돼서 더 이상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없다면 빠져나가겠지만 앞으로도 강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외국인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은 앉아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달러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원자재 이런 거에는 크게 나쁜 뉴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이슈 분석 자세히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좌우할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롯데 출범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없는 건지, 또 롯데그룹에 대한 투자 가치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건지 의견 여쭤볼까요? 네, 일단 8월 29일 오늘 또 롯데의 중요한 결정이 있는 주주총회의 날입니다. 예. 자, 그런 관점 쪽에서 볼 때 이제 롯데그룹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오늘 많이 좀 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롯데 하게 되면 앵커님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롯데 식음료? 식음료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껌이라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네, 그런 네, 쪽으로 네. 나가면서 어떤 약간 이제 국내 입장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말씀하셨듯이 내수 관련된 쪽의 흐름이들이다라는 네. 쪽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도출됐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롯데를 바라볼 때 이게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회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 쪽에서 네. 아주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이걸 얽히고 설키고 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많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오는 게 이번 주주총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롯데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4개 회사, 즉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이 회사들이 일단 각각으로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을 분할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투자 부분 4개사를 다 합쳐가지고 이쪽만 나온 부분들이 롯데지주회사라고 해서 한데 묶어서 특히 사업 부분을 밑에 관할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지주회사 관련된 쪽만 따로 띄어서 롯데 쪽의 지배 구조에 가장 최상위에 두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이런 흐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롯데제과가 주축이 돼서 이를 롯데 지주회사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순환 출자고리가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었을 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1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겼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서 한 67개 정도 되는데, 67개도 따지기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합병을 통해서 나오고 됐었을 때는 이제 18개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어떤 신뢰가 좀 회복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주가치 제고까지도 확보하겠다라는 쪽에서 배당 성향을 지금 한 12%대 쪽에서 한 30%대까지 늘려서 배당 성향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네. 쪽과 함께 중간 배당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당까지도 꼭 챙기겠다라는 쪽도 주주 가치를 많이 올려드리겠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소액 주주들은 이를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특히 롯데 쇼핑에 대해서 좀 많이 걸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롯데 쇼핑이 지금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들, 특히 중국 사업 리스크부터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중국 사업들은 거의 접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까지도 막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 리스크를 나머지 3개 회사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를 가지고 지금 소액 주주들은 반대가 좀 심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오늘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지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는 쪽은 국제의결 자문기구입니다. ISS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롯데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변화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또 중요한 건 주가겠죠. 그래서 롯데그룹 관련된 주가는 오늘 주총이 끝나서 이런 부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래도 호재 쪽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수주라고 보통 대표적인 내수주 쪽인데, 이 내수 회복이 계속 진행이 돼서 주가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좀 더 보강이 되는지의 흐름들과 함께,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들이죠. 내수주인 관계
관계상 최저임금에 따라서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 네. 거기다가 또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관련된 의무 휴업 규제들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인해야 될 요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서는 그렇게 불확실성도 좀 같이 있다는 쪽도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배당을 늘린다. 기업의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롯데그룹주를 단기적으로는 좀 사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정점을 달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몇 번 이 같은 뉴스에 대해서 김민수 부장님과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경우에 3분기를 최고조로 찍고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쵸 3분기 정도쯤 가서 주식 다 팔고 10월 달에 긴 황금 연휴 때 놀러 가서 4분기 때는 그냥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나 뭐 이런 쪽의 전략에 대한 도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게 일단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고 예측이죠. 근데 항상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서 전략들이 그대로 맞아가는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을 노태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아마 관련된 안 좋은 업황식으로 먼저 공매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전하고 독야청청하는 업종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야죠.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현상들은 계속 시장의 역사와 함께 같이 맞춰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는 코스피가 상장사 영업이익이 2, 4분기에는 지금 현재 한 46조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3분기에는 50조 원대, 그리고 4분기에는 40조 원대로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2, 4분기 8.88%대, 88%대, 그리고 3분기 때 9.91%대. 저희가 한 2004년이었던가요? 그때가 10%대가 잠깐 넘은 적이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그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느냐. 근데 여기가 정점으로 4분기 때는 한 8.97%대로 후퇴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들이 3분기가 정점이고 그 뒤로 기업 정점에 따라서 후퇴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몇 회사, 증권회사의 지금 리포트고 그에 따른 어떤 전략을 좀 짜는 사람들의 보통 이런 사람들을 스트레이티지스트라고 하죠. 네, 좀 길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얘기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이익 개선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배당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지배구조 개편도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삼박자가 맞아져야 국내 증시에 어떤 계속 레벨업이 계속되는 현상들이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익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좀 멈추는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도 가장 중요한 상황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쪽으로 지금 봤었을 때 정부의 입김과 함께 안 좋아지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지금 뭐죠? 통신업종? 통신도 그렇고요. 또 하나 건설이죠. 예, 건설 쪽. 건설업종. 이쪽도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점점 무거워지면서 공매도도 점점 늘어나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현상들을 확인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다른 이해 흐름들을 어느 쪽이 제일 안 좋겠다라는 쪽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전히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도 끌고 갈 수 있는 업종들이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유주들 특히 복합 정제 마진이 상당히 비수기에서도 좋았음에도 이를 끌고 나가는 쪽과 함께 이번에 허리케인 관련돼서 미국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있죠. 텍사스 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정유시설이 만약에 가동이 좀 중단되거나 여파가 밀려왔을 때 이를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오히려 있겠죠. 그런 흐름들을 체크해보게 되면 이런 업종이라든가 또 지주사, 뭐 상사, 거기다가 뭐 운송, IT 하드웨어 이런 쪽은 여전히
그래도 업종 쪽에서는 실적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집중해야 되는 업종들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쪽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환율 얘기를 좀 들려드렸었는데 어제 달러원 환율이 요동을 쳤습니다. 장중에는 111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고 112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김민수 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환율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내려오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또 발을 뺄 거라는 뉴스였어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장단에 이쪽 장단 저쪽 장단 맞추다 보면은 그냥 춤출 수밖에 없죠. 네, 근데 환율 관련된 얘기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환율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강한 예측 쪽에서 따라가는 거는 일단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갈팡질팡 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환율 관련돼서 딱 하나만 정립을 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일단 가장 핵심적인 최근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원의 약세가 이어져서 한 8월 중반까지는 1140원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때문에 한 뭐 1160원, 70원 그냥 가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드린 얘기는 그때 113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계속 원화 약세 쪽으로 타진을 할 거고 반대로 113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화 강세가 좀 꾸준하게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1130원대가 이탈하면서 빠르게 또 1120원대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느끼는 현상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국내 한 2, 3년 정도부터 중요한 어떤 지지권 쪽에 하나가 1110원부터 1090원대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지지권 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귀결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단단한 지지권의 흐름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흐름들로 봤었을 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다가 오늘 또 다시 늘어나게 생겼네요. 예, 그런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다시 1120원대 위쪽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국내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올해 내내 수출이 좋았습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게 되면 달러화가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요인들이 될 거고 거기다가 미국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수출주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출주들에 대한 채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환율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를 계속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니네 원화 계속 강세 쪽으로 가는 거를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 경제 지표 쪽만 본다고 한다면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때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은 커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100원대, 1110원대 그리고 1090원대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원화 강세에 따른 흐름들에 따라서 IT주에 대한 어떤 채산성들, 그러니까 즉 수출주에 대한 채산성들에 대해서 우려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IT주 중심의 수출주가 좀 무거워지면서 상대적인 내수주가 좀 고개를 드는 현상들. 어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나온 게 제약주였죠.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어떤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약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또 내수주가 주가가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시장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환율과 같이 내수주와 수출주를 비교해 보시면서 봐야 될 중요한 단서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또 중요한 얘기는 환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쪽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예측을 통해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은 절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대응의 영역 쪽으로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는 거 앞서서도 김민수 부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상공을 넘어서 북태평양에 떨어뜨린 도발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도마 위에 올라오어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기분 나쁜 쪽은 일본이겠죠.
자기네 상공위를 넘어가서 한 바퀴 넘어가서 이제 옆에 가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가장 경론을 얘기를 할 쪽은 이제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일단 이제 제재를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는 쪽으로 어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입장 쪽으로도 좀 계속 압박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뭐 국방정책연구원도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이제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역설적인 흐름들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쪽은 다시 시장에선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최근에 봤었을 때 시장 흐름들이 한 2385선 코스피가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지수대였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나오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왔던 과정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조정권에 대한 모습들은 오늘도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겠어요? 지금 흐름이면 오늘 같은 경우 당장 또 한 2350선 안쪽까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특히 지금 구도는 딱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50선이 중심 쪽에서 2385 저항, 2320선 지지, 이 관점 쪽에서 2350선 밑으로 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분기는 적어도 실적이 좋은 업종들 쭉 지금까지 강조드리는 종목들이 많죠.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싸게 사는 기회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인 국내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밤새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오늘은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 동안에도 크게 덥지 않아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비구름대도 점차 빠져나가겠는데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곧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모두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 운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